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아쉽게도 최근 열린 한국누가회, 즉 CMF 정책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이사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 더미를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수련회 현장의 열기와 깊은 통찰을 여러분의 귀에 직접 배달해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탐구할 자료는 이상엽 이사님과 장현준 간사대표님이 발표하신 세션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처방 3, 협력에 대한 27장의 슬라이드와 아주 생생한 발표자 메모입니다. 비단 이 조직에 속한 분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시킬지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굉장한 통찰을 줄 수 있는 내용이죠.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딱 봤을 때 제일 독특하다고 느낀 게 그 프레임워크였어요. 아, 의료적 접근법 말씀이시죠? 네. 두 분 다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 그런지 조직의 문제를 진단, 처방, 임상, 예후 이렇게 4단계로 아주 예리하게 해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멋을 부리려고 쓴 비유가 아니거든요. 조직을 어떤 기계 부품의 조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숨쉬는 유기체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요? 네, 앞선 세션들에서 공동체의 뼈대인 거버넌스, 그리고 피를 돌게 하는 재정을 다뤘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협력은 이 유기체의 근육과 신경망을 연결해서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사실상 마지막 핵심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단 단계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료를 보면 협력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를 완전히 뒤집고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인식 전환의 핵심이죠. 우리가 보통 협력한다고 하면 내게 주어진 업무를 다 끝내고 나서 좀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도와주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캐주얼 헬프, 즉 가벼운 도움이라고 규정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캐주얼 헬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가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sacrificial cooperation, 즉 희생적 협력을 제시합니다. 희생적 협력이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이게 단순히 남는 시간을 쪼개어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일상적인 업무나 편의를 뒤로 미루더라도 상대방의 시급한 피로를 먼저 채워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선순위를 재배열하는 헌신, 그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시죠. 희생적 협력이라는 방향성이 텍스트로 보면 참 숭고하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 코가 석자인 대학병원 레지던트나 매일 번아웃과 싸우는 신입 간호사들에게 너의 우선순위를 미루고 남을 위해 희생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오히려 부담을 줘서 조직을 떠나게 만드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발표자들도 그 현실적인 딜레마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희생적 협력이 위에서 아래로 강요되는 의무가 아니라 구조적인 상호 보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한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아, 구조적인 상호 보완. 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무려 15명의 모델팀을 조용히 가동하면서 이 희생적 협력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했거든요. 15명이나요? 결과적으로 강요된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구조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오히려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 구조적인 상호 보완이라는 말이 자료에 나오는 그 퍼즐 조각 비유랑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이 누가회 안에는 두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사역과 목양을 전담하는 간사 그룹이 있고 실제 병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 의료인인 누가 그룹이 있죠. 그렇죠. 역할이 아주 다릅니다. 간사님들은 영적으로 사람을 돌보는 데는 엄청난 전문가시지만 피가 튀고 초단위로 돌아가는 의료 현장의 숨막히는 고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도하시기엔 경험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직접 메스를 들거나 환자를 대하는 분들은 아니니까요. 반대로 누가 선생님들은 현장의 생생한 실전지에는 넘치지만 후배들을 멘토링하고 영적으로 돌볼 절대적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두 그룹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 만약 이들이 아까 말한 캐주얼 헬프,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만 돕는 관계에 머문다면 이 퍼즐은 영원히 맞춰지지 않아요. 각자의 한계에 갇혀버리겠네요. 맞습니다. 간사의 영적 돌봄이라는 조각과 누가의 현장 경험이라는 조각이 정확히 맞물리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자신의 편안한 경계를 허물고 한 발짝 더 들어가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서 진행된 현장 연구 결과가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지난 1년간 4개 다른 대학 캠퍼스를 돌면서 이 모델을 테스트했는데 똑같은 메시지와 교재를 제공했는데도 4곳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면서요? 네, 그 부분이 진단 단계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어떤 곳은 학생 수가 늘며 성장했고 어떤 곳은 소수가 똘똘 뭉쳐서 아주 견고해졌어요. 또 다른 곳은 탐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마지막 한 곳은 엄청난 열정을 보여줬다고 하죠.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재와 헌신된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어도 그것이 심어지는 토양, 즉 현장의 고유한 맥락을 읽어내지 못하면 진정한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 텍스트가 아니라 맥락, 컨텍스트를 읽어라. 네, 진정한 진단은 일방적인 공급이 아니라 대상이 발딛고 있는 현실의 맥락을 섬세하게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 임상 결과가 보여준 겁니다. 현장의 맥락을 경청한다. 이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처방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되네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현장의 맥락을 읽었으니 이제 약을 처방해야 하는데 저는 이 처방 파트에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각보다 너무 현실적이라 놀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보통 이런 신앙 기반의 공동체라고 하면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뭐랄까 조직의 정체성, 소명, 영적 성장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발표자들은 그 피라미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현실의 밑바닥을 직시한 거죠. 지금의 젊은 세대 의료인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주니어들이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필요는 그런 거창한 사명이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요? 당장 내일의 당직을 버텨내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육아와 커리어를 아슬아슬하게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무게죠. 생존이 먼저다. 맞습니다. 이 생존의 욕구와 그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안전망으로서의 소속감이 먼저 채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숭고한 정체성이나 사명도 결코 그들의 마음에 가다를 수 없다는 게 이번 처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생존과 정착을 돕기 위해 꺼내든 전략이 바로 소프트 랜딩이군요. 학교라는 좀 보호받는 온실에서 병원이라는 냉혹한 야생으로 나갈 때 충격을 완화해주겠다. 네, 연착륙을 돕는 업장거죠. 그런데 사실 의사협회나 간호협회 같은 훌륭한 직능단체도 있고 또 지역교회도 있잖아요. 굳이 CMS라는 공동체가 이 소프트 랜딩을 주도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비교입니다. 지역교회들은 훌륭하지만 상대적으로 신앙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특수한 의료 현장의 살인적인 스케줄이나 직업적 윤리 갈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분야니까요. 반대로 직능단체는 철저하게 직업적 성취나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자료가 제시하는 소프트 랜딩은 신앙, 의료 현장, 그리고 교제라는 세 개의 원이 겹치는 벤다이어그램의 교집합을 공략합니다. 아, 그 세 가지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처음부터 무거운 신앙적 잣대를 들이미는 대신에 먼저 의료 현장을 앞서 경험한 선배의 현실적인 조언이나 따뜻한 밥 한 끼의 교제로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게 열린 문 사이로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스며들게 하는 대단히 입체적이고 유연한 접근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 과정에서 맺어지는 관계의 양상도 시간에 따라 계속 진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간사님과 선배들의 돌봄을 받는 일방적인 수혜자의 위치에 있죠. 그러다 졸업을 앞둔 이행기에는 선배 누가들이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어주고 마침내 병원에 정착하고 나면 간사, 시니어, 주니어가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평적인 동역자로 진화하더군요. 영원히 가르치고 영원히 배우기만 하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생애 주기에 맞춰서 관계가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임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처방을 내렸으니 실제로 투약을 해보는 건데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찰떡 같은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전달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네,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했던 예능 프로그램 홍김동전 사례 말이죠. 이 프로그램이 지상파 채널에서는 1% 시청률로 굴욕을 맛보고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출연진과 내용이 OTT인 넷플릭스에 올라가자마자 대한민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이 조직의 사역 방식에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묵직하더라고요. 이 사례가 증명하는 건 전달 방식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라고 믿는 훌륭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전달하는 플랫폼이 대상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 즉 푸시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인 풀 방식으로 180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군요. 과거에는 리더십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푸시 방식을 썼다면 이제는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매력적인 플랫폼을 깔아주는 풀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수요자를 땡기려면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 엄청나게 깊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거의 타겟팅 수준으로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대상을 크게 두 그룹으로 아주 섬세하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대나 간호대에 재학 중인 학생 그룹이죠. 이분들은 뭐랄까 상상을 초월하는 학업 로딩의 치열한 경쟁, 또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 그들의 불안한 삶 자체를 보듬어주는 밀착된 돌봄이 결합된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룹은요? 학교를 막 벗어난 35세 이하의 젊은 누가들입니다. 이들은 매일 자기가 내린 결정 하나에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엄청난 혼란과 생존의 위기를 겪습니다. 발표자들은 이 시기를 인생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더군요. 아, 골든타임. 이 가장 취약하고 불안정한 시기에 나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공동체의 강력한 지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주니어 전문가, 이 두 그룹의 전혀 다른 필요를 읽어내고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 그게 수요자 중심 사역의 출발점이죠. 좋습니다. 진단, 처방, 임상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망의 마지막 단계, 예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2026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자료에 4가지 핵심 실행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볼 테니 전문가님께서 의미를 좀 더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아까 말한 소프트 랜딩의 연장선인데요. 선배 누가가 학원 사역 단계, 그러니까 학생들이 캠퍼스에 있을 때부터 멘토로 참여해서 지역 공동체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절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졸업하고 나서야 허둥지둥 멘토를 찾는 게 아니라 학창 시절부터 유대감을 쌓아온 멘토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음새 없이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는 콘텐츠 제작 방식의 변화입니다. WBS 트랙, 즉 기독교 세계관 교재 같은 걸 만들 때 코어 크리에이션, 공동 제작을 한다는 건데요. 지존처럼 몇 명의 전문가가 책상에서 완성본을 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현장에서 윤리적 갈등에 부딪히는 주니어들이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합니다. 자기가 직접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과정에 참여할 때 주인의식이 생기고 헌신도가 획기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수련회 기획할 때도 주니어들이 강사 섭외까지 직접 하게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네요. 세 번째 전략은 개인적으로 제일 현실적이고 기발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이크로 타겟팅 소그룹 전략. 네, 물리적인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처방이죠. 보통 소그룹은 사는 동네나 출신 학교로 묶는데 여기서는 예비 누가 혹은 신혼부부나 육아맘처럼 완벽하게 동일한 고민, 즉 상황을 공유하는 지체들을 줌 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묶어주더라고요. 지방에 근무하는 레지던트라도 줌을 통해 서울에 있는 동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무게를 견디는 사람들이 저기 있다는 감각 자체가 그 깊은 고립감을 해소하는 아주 강력한 연대의 끈이 되거든요. 와, 공감대 중심의 연결이네요. 마지막 네 번째 액션 플랜은 어떤 화려한 전략이라기보다 아주 본질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행정적 의무가 배제된 순수 예배 신설. 예배의 본질 회복이죠. 근데 좀 삐딱하게 보자면 기껏 주말에 모였는데 사역도 하고 회의도 좀 해야 조직이 효율적으로 굴러가지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일주일 내내 전쟁터 같은 병원에서 구르다 온 주니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지쳤는데 거기서 또 회의록을 쓰고 행사를 준비하라는 기능을 요구받으면 결국 숨막혀서 떠나게 됩니다. 아, 무언가를 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을 줘야 한다. 맞습니다.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온전한 충전소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효율성을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가장 따뜻하고 필수적인 처방인 셈입니다. 조직의 톱니바퀴를 잠시 멈춰야 사람이 살아난다는 역설이네요. 방금 톱니바퀴 말씀하셔서 말인데 이걸 다 유기적으로 굴러가게 할 토탈케어 시스템 다이어그램이 자료 마지막에 나오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중앙 및 미디어위원회는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과 재정적 백업을 제공하고요. 학원사역부는 캠퍼스에서 1차적인 관계 형성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지역 누가회는 졸업생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환대해주는 비빌 언덕이 되고요.
네. 그런데 부서가 나뉘어 있으면 필연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 톱니바퀴 사이를 협력짐이 중지하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는 완벽한 상호 의존적 모델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해부한 이 자료는 결국 건강한 공동체의 선순환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조직의 기초인 거버넌스, 활력을 주는 재정, 그리고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한 기능인 협력,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다가올 10년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사님들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의 조직이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시간 날 때 돕는 캐주얼 헬프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푸시 방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뜨끔한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만약 내일부터 당장 나의 편의를 미루는 희생적 협력과 상대의 필요를 먼저 묻는 풀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10년 뒤 예우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와, 캐주얼 헬프에서 희생적 협력으로, 푸시에서 풀로.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처방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탐구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계속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